주식보상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되게 되면 전문가 그룹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스타트업들은 또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거기서 배웠던 노하우를 다음 기업으로 옮겨가기가 쉬운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지 그런 일을 할 거거든요. 손해보는 것만 있으면 안 할 거잖아요. 연봉도 조금 있고 직업 안정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어떤 밸런스를 맞춰줄 만한 이 회사가 잘 됐을 경우에 큰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인재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스타트업에서 밤낮 없이 일하게 되는 어떤 유인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본으로 최대한의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보상제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흔히 생각하는 윈윈이 돼서 회사는 자본을 아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회사에 조인한 그 고용인들도 많은 주식 보상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커널그룹에서 일하는 박정리라고 합니다.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프리 IPO 회사들이 IPO를 준비하는 업무를 도와주는데요. 주로 회계 자문 업무에 집중돼 있고요. 유가증권 신고서 같은 그 레귤러터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저희 도움을 주로 많이 받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기자가 되시거나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이제 커리어 패스들이 많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는 비즈니스 쪽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회계는 사실 산수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랭귀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는 게 사실 재미가 있었습니다. 커널그룹에 조인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삼정회계법인에서 일했었는데요. 한국의 벤처 회사들이 주로 클라이언트였었고요. 한국에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때도 그런 업무를 주로 했었었고,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었었는데 한국이 굉장히 IT 분야에서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리딩에 가까운 시절이었었어요. 아마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서브스턴스가 따르지 않는 성장을 보여주다 보면 결국은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터지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버블이 터지고 그 영향으로 한국의 IT도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의 IPO를 통해서 다시 컴백하게 됐죠. 처음에 구글이 IPO를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스캡티컬했어요. 또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사기 기업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구글은 자기네가 보여주는 비전을 실현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투자가 다시 시작되고요. 그걸 기초로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가 베풀었던 여러 가지 시혜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실 만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동네에 들어왔던 투자라든가 혹은 IPO 룰을 말하자면 릴렉스 시켜서 쉽게 기업 상장을 할 수 있게 거나, 그래서 신화를 만들어내고 히어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있었던 2007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주어졌던 어떤 미션이었었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은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바운스백을 하기 위한 몇몇 개인 회사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았던 것 같네요. 흔히 보는 주식보상제도 형태가 스탁옵션이라고 부르거든요. 4년 동안 우리 회사를 다니면 내가 몇 주의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게 보장해 줄게요. 이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주식값이 혹은 회사의 밸류가 계속 올라갈 텐데, 나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회사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서 처음에 조인했을 당시에는 우리 회사는 지금 인플로이가 20명밖에 안 돼. 너한테는 우리 회사 지금 현재 가격인 $10에 우리 주식을 1000주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조인했던 사람들이 나는 너의 비전에 동감하고 너는 이걸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컨트리뷰션을 할 거니까 너의 팀에 조인을 하도록 할게 라고 얘기를 하면, 구글 같은 경우 $10에 만약 스탁 옵션을 받았던 분이 IPO 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면은 $109에 IPO를 했거든요. 결국은 10년 후에 구글은 1000배 이상 성장했던 거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식 보상을 약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이 성장하기가 쉽지도 않고, 하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작은 기업에서 출발하고 있고 몇 년 동안은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 보상 제도를 하는 거죠. 실리콘밸리 모델이 그거를 하나 보여준 것 같아요. 재무적인 측면에서 주식 보상 제도 같은 것도 한국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IPO를 하는 기업들은 한국처럼 시장을 다 창출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기업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마켓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중에 일부의 펑션
오퍼레이션을 아주 잘하면 성공적인 기업이 될 수 있더라고요.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는 HR에만 특화돼 있고 어떤 회사는 뭐 세일즈포스처럼 이제 레비뉴나 세일즈에 관련된 것만 특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일 거고 그 밑에 또 수많은 전문화된 기술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해도 미국의 마켓이 워낙 넓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 더 유리한 면이 있죠. 이제 한국은 굉장히 좁은 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중에 일부만 잘해갖고서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레비뉴를 창출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애플이든 작은 스타트업들을 사들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1년에 20, 30개 계속 조그만 기업들을 애퀴시션 하거든요. 사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을 창조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최근 들어서 IT 기업들의 IPO가 굉장히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IP 기업들이 안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IPO를 해서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것보다도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큰 대기업과 손을 잡아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거의 단점이 뭐가 있냐 하면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모든 테크와 모든 인재들을 다 빨아들이게 되면 그 외에 나머지에 있는 주주들,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봤었을 때는 기술이라든가 혹은 뭐 돈이 순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IPO 시장 자체도 계속 살아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미국은 되도록이면 IPO를 하도록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IPO를 한다는 거가 리스키하고 잘 감시해야 되고 잘못하면 사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닷컴 붕괴 시절에 아마 나쁜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시를 하거나 제한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도로 정비하고 테일러드 시켜가지고 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회계라는 분야가 한국에서 좀 부족한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미국에서는 회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대학들 대부분 회계학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수요도 많아요.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회계가 발명된 이유 자체가 어떤 기업이 돈을 벌고 있냐 혹은 벌지 못하고 있느냐,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날 딱 잘랐을 때 얼마만한 자산과 부채가 있느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 룰이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해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엉망이면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의미가 있는 정보가 되지 않거든요. 데이터를 집어넣는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회계 재무제표, 거기에 투자가들이 기초를 해서 나오는 거죠. 점점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게 생기면서부터 없었던 룰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룰을 통해서 매저를 했었을 때 비교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비교 가능성이 생기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그런 데이터를 말하자면 보여주는 직업인 거예요. 회계는 히스토리컬한 이미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까지도 가게 되는데요. 제가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IPO 컨설턴트라고 하는 부분이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컴퍼니의 회계 룰이 엄격하게 잣대가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에퀴티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프라이빗한 회사들은 사실은 큰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만약 이 회사가 상장하겠다 그러면은 자본에 대한 회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되는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IPO가 다가오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고 재무제표가 공개가 되면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될 거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퍼블릭한 회사가 되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이 대중들한테 돈을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재무제표가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었다, 히스토리컬한 데이터가 다 틀려버리면 미국에서는 거의 범죄에 혹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 있는 대중들한테 돈을 요구를 하는데 제공되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경영진들이 거기에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IPO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많은 회사들이 IPO를 하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감사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한 정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부터 회사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재무제표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해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없었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도 계속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